인생을 살다 보면 한 사람의 진정한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평생을 함께하자 약속했던 사랑하는 사람의 민낯이 우리가 쌓아올린 모든 믿음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어볼 이야기는 바로 그 서늘한 진실과 마주해야 했던 한 여성의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며 진정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공유가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작은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경기도에 사는 평범한 40대 여성입니다. 제 삶에 이런 폭풍 같은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지만 결국 저에게도 이런 사연을 털어놓게 되는 날이 오더군요. 저는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세상 누구보다 화목한 가정에서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넉넉지 않은 살림 속에서도 부모님은 늘 저희 남매가 어디 가서 기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보살펴 주셨습니다. 덕분에 저와 제 동생은 가난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밝은 아이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당신들은 정작 드시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셨으면서 자식들의 자존심 하나만큼은 굳건히 지켜주려 하셨으니까요. 저희 아버지는 작은 건물의 관리인이셨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성실하셨고 밤에는 대리운전까지 마다하지 않으시며 가정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존경하며 평범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소개팅으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지금의 남편이 된 그 사람이었죠. 우리는 서로에게 깊이 끌렸고 자연스럽게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창시절 부모님의 헌신적인 뒷바라지 덕분에 학업에만 열중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지금은 모두가 알아주는 대기업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남편 역시 저와 같은 분야는 아니었지만 비슷한 계열의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기에 우리는 공감대가 많았습니다. 우리 둘 다 연봉도 비슷하니까 조금만 더 힘내면 대출 없이 경기도 외곽에 우리 집 하나 마련할 수 있겠다. 어떻게 생각해? 그러게. 이래서 다들 끼리끼리 만나야 한다고 하나 봐. 너랑 만나니까 모든 일이 막힘없이 착착 진행되는 것 같아 정말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결혼 준비를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너 보면 정말 좋아하실 거야. 내심 엘리트 며느리를 엄청 바라셨거든. 그의 말처럼 시부모님께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날 두 분은 저를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아마도 제가 남편과 비슷한 분야에서 전문직으로 일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신 듯 했습니다. 공부도 많이 한 것 같고 우리 아들이랑 아주 잘 어울리네. 그쪽 분야는 여자들이 드물다고 하던데 맞나? 어머, 그러게. 역시 사람은 끼리끼리 만나야 해. 연봉도 비슷할 거고. 수연 씨가 아주 마음에 쏙 드는구나. 우리 며느리 삼고 싶네. 시부모님은 저를 무척이나 예뻐하셨고 저 역시 긴장이 풀리며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 주 남편이 저희 집으로 인사를 오던 날 발생했습니다. 남편은 저희 부모님이 사시는 작고 낡은 빌라를 보고는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저희 집을 부끄럽게 여긴 적이 없었기에 그의 반응은 당혹스러움을 넘어 불쾌하기까지 했습니다. 아, 여기가 자기 집이야? 세상에, 요즘에도 이런 빌라가 있구나. 보안도 엉망이고, 우리 엄마는 주부시고, 아빠는 건물 관리인, 뭐 경비 같은 일 하셔. 에,
이런 집 처음 봐. 오빠네 집처럼 삐까뻔쩍하지 않고 허름해서 그래. 나 지금 기분 나빠지려고 해.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너랑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집이라서 좀 놀랐어. 어울리는 집은 뭐고, 안 어울리는 집은 뭔데? 우리 부모님, 비록 가진 건 없으셔도 남한테 손가락질 받을 짓 한 번 안 하시고, 나랑 내 동생 누구보다 훌륭하게 키워내신 분들이야. 그런 식으로 말할 거면 그냥 돌아가. 제 단호한 태도에 남편은 오해라며 저를 달랬고, 저 역시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나 싶어 마음을 가라앉히고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저희 엄마는 큰딸이 결혼할 사람을 데려온다며 상딸이가 휘어지게 음식을 차려놓으셨고, 아빠 역시 싱글벙글 웃으며 예비 사위를 반겨주셨습니다. 아이고, 반갑네. 우리 딸이 남자친구라고 데려온 건 자네가 처음이야. 어서 와요. 긴장 풀고. 집이 작아서 불편하지? 아래목이 따뜻하니 이리 와서 앉게. 부모님의 따뜻한 환대와는 달리 남편은 그날 내내 어색하고 경직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희 부모님께 잘 보이려는 노력은커녕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단답형으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그의 텐션은 저희 집에 오기 전과 후가 확연히 달랐고 저는 그 모습에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집에 외풍이 좀 있네요. 화장실에 세면대가 없어서 놀랐어요. 남편은 자신이 느낀 불편함을 필터 없이 내뱉었고 그때마다 저희 부모님은 오히려 미안해하셨습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일인데도 말이죠. 결국 남편은 늦었다는 핑계로 서둘러 자리를 떴고 저는 그를 배웅하며 밖으로 따라 나가 참았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오늘 태도 정말 뭐야? 우리 엄마, 아빠가 오빠 눈치 보는 거 안 보였어? 꼭 그렇게 왕자님 티를 내야겠어. 뭐가 문제야? 밥 잘 먹고 얘 바르게 인사하고 나왔잖아. 별것도 아닌 걸로 왜 그래? 오히려 내가 너희 집에 대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남편은 오히려 저를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저는 이 결혼을 다시 생각해야 했습니다. 우리 둘 사이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이토록 기우는 집안 환경 속에서 남편이 앞으로도 계속 저희 가족을 무시하고 깔볼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하자 남편은 그제야 저를 붙잡고 사과하며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너무나 사랑했기에 저는 또다시 흔들렸습니다. 미안해.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솔직히 처음 보는 환경이라 당황했던 것 같아. 다시는 너희 집 무시하는 듯한 태도 보이지 않을게. 약속해. 훌륭하신 분들인데 내가 너무 철이 없었어.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줘. 그의 간절한 약속을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그땐 너무 사랑했기에 믿을 수밖에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남편과 저, 그리고 저를 예뻐해 주시는 시부모님과의 관계는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늘 교묘한 방식으로 저희 집을 깎아내렸습니다. 어쩜 너는 이렇게 귀티가 날까? 너희 부모님 보면 전혀 그런 느낌이 없는데 말이야. 이건 칭찬도 아니고 사람을 매기는 것도 아니고 기분이 좀 나쁘네요. 어머, 칭찬인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너 그거 일종의 피해의식, 콤플렉스야.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은근히 친정과 시댁의 차이를 부각하며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 역시 약속과는 달리 친정에 갈 때마다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저희 아버지를 피하려 했습니다. 아이고, 김서방. 오늘 장인하고 술 한잔 해야지. 아, 아닙니다. 어제 야근을 해서 피곤해서요. 식사만 하고 일찍 들어가서 쉬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술 권하지 마세요. 불편하니까요.
그의 차가운 말에 아버지는 머쓱해하셨고 그 모습을 보는 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결국 이런 일들이 쌓여 우리는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당신 안 변했어. 우리 집만 오면 그 표정이잖아. 무시하는 거 맞잖아.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피곤해서 그런 거지. 그리고 난 그 집 불편하다고. 소파도 없이 바닥에 옹기종기 앉아있는 거 난 평생 바닥에 앉아본 적 없단 말이야. 그의 입에서 나온 본심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싸움이 반복될수록 저희 아버지께서는 오히려 저희 사이가 나빠질까 봐 저를 다독이셨습니다. 김서방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라.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지. 너희 싸울까 봐 아빠는 그게 더 걱정이다. 다 아빠가 부족해서 그런 거지. 김서방이야 곱게 자란 사람이니 이런 낡은 집이 싫을 수도 있는 게 당연해. 못난 딸 때문에 아버지가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이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모든 게 제 탓인 것만 같아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임신 소식에 남편은 정말 기뻐했고 아이를 위해서인지 한동안 저희 집에도 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괜찮아지려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날 양가 부모님 모두 병원으로 달려오셨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은 기쁨도 잠시 저는 또 한 번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깊은 실망을 느껴야 했습니다. 일이 끝나자마자 작업복 차림으로 달려오신 저희 아버지를 보고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머, 사돈어른, 일 끝나고 바로 오셨나 봐요. 옷이 좀 그렇네. 그거 경비옷 맞죠? 그래도 손주 보러 오시는데 옷은 좀 갈아입고 오시지. 자랑도 아닌데 말이에요. 남편 역시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여기 보는 눈도 많은데 경비옷은 좀 그렇지.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딸이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에 얼마나 기쁘셨으면 옷 갈아입을 시간도 없이 한달음에 달려오셨을 저희 아버지입니다. 그 마음을 헤아리기는커녕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창피를 주는 그들의 모습에 치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제 걱정을 하실까봐 그저 제 얼굴만 확인하시고는 서둘러 자리를 뜨셨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조용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시간이 흘러 시아버지께서 정년퇴직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평생 고생하신 아버님을 위해 6천만 원짜리 그랜저를 선물해 드렸습니다. 아버님은 무척이나 기뻐하셨고 그 모습을 보니 저 역시도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희 아버지께서도 퇴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저희 아버지께도 시아버지께 해드린 것처럼 좋은 차를 선물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자, 장인어른이 퇴임하고 어딜 가신다고 차를 사드려? 우리 아빠야 모임도 많고 갈 데가 많지만 장인어른은 주말에 텃밭이나 가시는 거 아니야? 차는 오버지. 돈 아껴야지. 뭐라고? 우리 아빠는 갈 데가 없다고? 평생 고생하신 분인데 이제 엄마랑 여행도 다니셔야지. 지금 돈 아까워서 그러는 거야. 우리 아빠랑 갔냐고. 장인어른은 그냥 짜장면이나 한 그릇 사드려. 아버님 짜장면 좋아하시잖아.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제 손에 6,000원을 쥐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남편의 뺨을 때렸습니다. 단순히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아버지의 평생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남자는 절대 변하지 않을 인간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길로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엉엉 울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빠, 엄마, 미안해. 나 이혼할 거야. 그 사람이 아빠, 엄마 무시하는 거 더는 못 보겠어.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모든 것을 안다는 듯 저를 그저 조용히 안아주셨습니다. 아빠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사위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것을. 하지만 딸의 행복을 위해 그 모든 수모를 묵묵히 참아내셨던 것입니다. 며칠 후 아버지는 저에게 시아버지의 차량 출고 날짜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시간에 맞춰 남편에게 만나자고 전화를 하셨습니다. 혹시나 남편이 아버지에게 또 무슨 막말을 할까 싶어 저도 아버지를 몰래 따라 나섰습니다. 차량 출고 장소에 나타난 남편은 저를 보더니 아버지가 우리를 화해시키려 부른 줄 알고 화색이 돌아 달려왔습니다. 자기야, 연락도 안 되고 나 반성 많이 했어. 내가 그날은 미쳤었나 봐. 착각하지 마. 아빠가 할 얘기가 있다고 해서 나온 것뿐이야. 난 너랑 끝이야. 그때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도 도착했고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또다시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애들 싸움에 어른이 왜 끼어드세요? 그러고도 부모입니까? 그때까지 조용히 계시던 저희 아버지가 마침내 입을 여셨습니다.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말에 남편과 시아버지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말을 안 했지만 사실 나는 자네가 다니고 있는 그 회사의 대주주일세. 그깟 경비원이라고 무시했나? 내 딸 눈에서 눈물 나게 한 데가 이제부터 톡톡히 치르게 해주지. 그리고 이 결혼 당장 끝낼 걸세. 자네처럼 인성 덜 된 인간에게 내 딸은 과분해.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아, 아버님, 대주주라니요? 그냥 건물 관리인 아니셨어요. 그의 눈빛은 순식간에 경외와 탐욕으로 바뀌었습니다. 경비원이던 장인어른을 보던 눈빛과는 완전히 다른 속물적인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지막 남았던 정마저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날 무시하는 걸 내가 정말 몰랐을 것 같나? 내 딸이 널 사랑하기에 그저 참고 또 참았을 뿐이야. 이제 모든 것은 끝났네.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남편이 뒤따라왔지만 아버지의 단호한 손짓에 더 이상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 우연히 투자했던 주식이 대박이 나면서 막대한 부를 쌓으셨지만 자식들이 돈의 가치를 모르고 자랄까 봐 평생을 검소하게 땀의 가치를 가르치며 살아오셨던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께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대주주건 경비원이건 그게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놈이 내가 대주주라는 사실 때문에 나에게 잘했다면 나는 더더욱 그놈을 사위로 인정하지 않았을 게다.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나한테는 아빠가 경비원이어도 세상에서 가장 존경스러운 아빠야. 저는 곧바로 이혼 소송을 준비했고 남편은 아이를 핑계로 이혼을 피하려 했지만 결국 합의 이혼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양육권과 친권은 모두 제가 가져왔고 이자료도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 후 남편은 끊임없이 재결합을 요구하며 매달렸습니다. 미안해. 내가 정말 뭐에 홀렸었나 봐. 장인어른이 대주주이신 줄 알았다면. 이제 와서 마음이 바뀌었니? 그동안 내가 우리 아빠한테 했던 행동들 후회돼? 넌 이미 늦었어. 그리고 넌 내가 그토록 무시했던 아빠가 내리는 벌이나 받도록 해. 아버지는 남편을 회사에서 해고하려 하셨지만 제 아이의 아빠라는 이유만으로 그를 한직인 물류부서로 보내는 것으로 마무리하셨습니다.
연구원으로서 자부심이 대단했던 그에게는 가장 큰 굴욕이었을 겁니다. 돈과 지위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태도를 바꾸는 한 인간의 모습을 보며 저는 결혼과 인생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가 가진 배경이나 직업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존중과 진심 어린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이제 제 아이에게만큼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 마음이 단단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키워낼 것입니다. 제 아버지가 저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말이죠. 제 길고 인생을 살다 보면 한 사람의 진정한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평생을 함께하자 약속했던 사랑하는 사람의 민낯이 우리가 쌓아올린 모든 믿음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어볼 이야기는 바로 그 서늘한 진실과 마주해야 했던 한 여성의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며 진정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공유가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작은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경기도에 사는 평범한 40대 여성입니다. 제 삶에 이런 폭풍 같은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지만 결국 저에게도 이런 사연을 털어놓게 되는 날이 오더군요. 저는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세상 누구보다 화목한 가정에서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넉넉지 않은 살림 속에서도 부모님은 늘 저희 남매가 어디 가서 기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보살펴 주셨습니다. 덕분에 저와 제 동생은 가난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밝은 아이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당신들은 정작 드시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셨으면서 자식들의 자존심 하나만큼은 굳건히 지켜주려 하셨으니까요. 저희 아버지는 작은 건물의 관리인이셨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성실하셨고 밤에는 대리운전까지 마다하지 않으시며 가정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존경하며 평범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소개팅으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지금의 남편이 된 그 사람이었죠. 우리는 서로에게 깊이 끌렸고 자연스럽게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창시절 부모님의 헌신적인 뒷바라지 덕분에 학업에만 열중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지금은 모두가 알아주는 대기업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남편 역시 저와 같은 분야는 아니었지만 비슷한 계열의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기에 우리는 공감대가 많았습니다. 우리 둘 다 연봉도 비슷하니까 조금만 더 힘내면 대출 없이 경기도 외곽에 우리 집 하나 마련할 수 있겠다. 어떻게 생각해? 그러게. 이래서 다들 끼리끼리 만나야 한다고 하나 봐. 너랑 만나니까 모든 일이 막힘없이 착착 진행되는 것 같아 정말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결혼 준비를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너 보면 정말 좋아하실 거야. 내심 엘리트 며느리를 엄청 바라셨거든. 그의 말처럼 시부모님께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날 두 분은 저를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아마도 제가 남편과 비슷한 분야에서 전문직으로 일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신 듯 했습니다. 공부도 많이 한 것 같고 우리 아들이랑 아주 잘 어울리네. 그쪽 분야는 여자들이 드물다고 하던데 맞나? 어머, 그러게. 역시 사람은 끼리끼리 만나야 해. 연봉도 비슷할 거고. 수연 씨가 아주 마음에 쏙 드는구나. 우리 며느리 삼고 싶네. 시부모님은 저를 무척이나 예뻐하셨고 저 역시 긴장이 풀리며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 주 남편이 저희 집으로 인사를 오던 날 발생했습니다. 남편은 저희 부모님이 사시는 작고 낡은 빌라를 보고는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저희 집을 부끄럽게 여긴 적이 없었기에 그의 반응은 당혹스러움을 넘어 불쾌하기까지 했습니다. 아, 여기가 자기 집이야? 세상에, 요즘에도 이런 빌라가 있구나. 보안도 엉망이고, 우리 엄마는 주부시고, 아빠는 건물 관리인, 경비 같은 일하셔. 이런 집 처음 봐. 오빠네 집처럼 삐까뻔쩍하지 않고 허름해서 그래. 나 지금 기분 나빠지려고 해.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너랑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집이라서 좀 놀랐어. 어울리는 집은 뭐고, 안 어울리는 집은 뭔데? 우리 부모님, 비록 가진 건 없으셔도 남한테 손가락질 받을 짓 한 번 안 하시고, 나랑 내 동생 누구보다 훌륭하게 키워내신 분들이야. 그런 식으로 말할 거면 그냥 돌아가. 제 단호한 태도에 남편은 오해라며 저를 달랬고, 저 역시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나 싶어 마음을 가라앉히고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저희 엄마는 큰딸이 결혼할 사람을 데려온다며 상딸이가 휘어지게 음식을 차려놓으셨고, 아빠 역시 싱글벙글 웃으며 예비 사위를 반겨주셨습니다. 아이고, 반갑네. 우리 딸이 남자친구라고 데려온 건 자네가 처음이야. 어서 와요. 긴장 풀고. 집이 작아서 불편하지? 아래목이 따뜻하니 이리 와서 앉게. 부모님의 따뜻한 환대와는 달리 남편은 그날 내내 어색하고 경직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희 부모님께 잘 보이려는 노력은커녕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단답형으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그의 텐션은 저희 집에 오기 전과 후가 확연히 달랐고 저는 그 모습에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집에 외풍이 좀 있네요. 화장실에 세면대가 없어서 놀랐어요. 남편은 자신이 느낀 불편함을 필터 없이 내뱉었고 그때마다 저희 부모님은 오히려 미안해하셨습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일인데도 말이죠. 결국 남편은 늦었다는 핑계로 서둘러 자리를 떴고 저는 그를 배웅하며 밖으로 따라 나가 참았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오늘 태도 정말 뭐야? 우리 엄마, 아빠가 오빠 눈치 보는 거 안 보였어? 꼭 그렇게 왕자님 티를 내야겠어. 뭐가 문제야? 밥 잘 먹고 얘 바르게 인사하고 나왔잖아. 별것도 아닌 걸로 왜 그래? 오히려 내가 너희 집에 대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남편은 오히려 저를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저는 이 결혼을 다시 생각해야 했습니다. 우리 둘 사이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이토록 기우는 집안 환경 속에서 남편이 앞으로도 계속 저희 가족을 무시하고 깔볼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하자 남편은 그제야 저를 붙잡고 사과하며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너무나 사랑했기에 저는 또다시 흔들렸습니다. 미안해.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솔직히 처음 보는 환경이라 당황했던 것 같아. 다시는 너희 집 무시하는 듯한 태도 보이지 않을게. 약속해. 훌륭하신 분들인데 내가 너무 철이 없었어.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줘. 그의 간절한 약속을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그땐 너무 사랑했기에 믿을 수밖에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남편과 저, 그리고 저를 예뻐해 주시는 시부모님과의 관계는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늘 교묘한 방식으로 저희 집을 깎아내렸습니다. 어쩜 너는 이렇게 귀티가 날까? 너희 부모님 보면 전혀 그런 느낌이 없는데 말이야. 이건 칭찬도 아니고 사람을 매기는 것도 아니고 기분이 좀 나쁘네요. 어머, 칭찬인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너 그거 일종의 피해의식,
콤플렉스야,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은근히 친정과 시댁의 차이를 부각하며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 역시 약속과는 달리 친정에 갈 때마다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저희 아버지를 피하려 했습니다. 아이고, 김서방. 오늘 장인하고 술 한잔 해야지. 아, 아닙니다. 어제 야근을 해서 피곤해서요. 식사만 하고 일찍 들어가서 쉬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술 권하지 마세요. 불편하니까요. 그의 차가운 말에 아버지는 머쓱해하셨고 그 모습을 보는 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결국 이런 일들이 쌓여 우리는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당신 안 변했어. 우리 집만 오면 그 표정이잖아. 무시하는 거 맞잖아.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피곤해서 그런 거지. 그리고 난 그 집 불편하다고. 소파도 없이 바닥에 옹기종기 앉아있는 거 난 평생 바닥에 앉아본 적 없단 말이야. 그의 입에서 나온 본심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싸움이 반복될수록 저희 아버지께서는 오히려 저희 사이가 나빠질까 봐 저를 다독이셨습니다. 김서방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라.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지. 너희 싸울까 봐 아빠는 그게 더 걱정이다. 다 아빠가 부족해서 그런 거지. 김서방이야 곱게 자란 사람이니 이런 낡은 집이 싫을 수도 있는 게 당연해. 못난 딸 때문에 아버지가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이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모든 게 제 탓인 것만 같아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임신 소식에 남편은 정말 기뻐했고 아이를 위해서인지 한동안 저희 집에도 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괜찮아지려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날 양가 부모님 모두 병원으로 달려오셨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은 기쁨도 잠시 저는 또 한 번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깊은 실망을 느껴야 했습니다. 일이 끝나자마자 작업복 차림으로 달려오신 저희 아버지를 보고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머, 사돈어른. 일 끝나고 바로 오셨나 봐요. 옷이 좀 그렇네. 그거 경비옷 맞죠? 그래도 손주 보러 오시는데 옷은 좀 갈아입고 오시지. 자랑도 아닌데 말이에요. 남편 역시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여기 보는 눈도 많은데 경비옷은 좀 그렇지.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딸이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에 얼마나 기쁘셨으면 옷 갈아입을 시간도 없이 한달음에 달려오셨을 저희 아버지입니다. 그 마음을 헤아리기는커녕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창피를 주는 그들의 모습에 치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제 걱정을 하실까봐 그저 제 얼굴만 확인하시고는 서둘러 자리를 뜨셨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조용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시간이 흘러 시아버지께서 정년퇴직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평생 고생하신 아버님을 위해 6천만 원짜리 그랜저를 선물해 드렸습니다. 아버님은 무척이나 기뻐하셨고 그 모습을 보니 저 역시도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희 아버지께서도 퇴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저희 아버지께도 시아버지께 해드린 것처럼 좋은 차를 선물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자, 장인어른이 퇴임하고 어딜 가신다고 차를 사드려? 우리 아빠야 모임도 많고 갈 데가 많지만 장인어른은 주말에 텃밭이나 가시는 거 아니야? 차는 오버지. 돈 아껴야지. 뭐라고? 우리 아빠는 갈 데가 없다고? 평생 고생하신 분인데 이제 엄마랑 여행도 다니셔야지. 지금 돈 아까워서 그러는 거야. 우리 아빠랑 갔냐고.
장인어른은 그냥 짜장면이나 한 그릇 사드려. 아버님 짜장면 좋아하시잖아.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제 손에 6,000원을 쥐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남편의 뺨을 때렸습니다. 단순히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아버지의 평생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남자는 절대 변하지 않을 인간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길로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엉엉 울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빠, 엄마, 미안해. 나 이혼할 거야. 그 사람이 아빠, 엄마 무시하는 거 더는 못 보겠어.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모든 것을 안다는 듯 저를 그저 조용히 안아주셨습니다. 아빠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사위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것을. 하지만 딸의 행복을 위해 그 모든 수모를 묵묵히 참아내셨던 것입니다. 며칠 후 아버지는 저에게 시아버지의 차량 출고 날짜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시간에 맞춰 남편에게 만나자고 전화를 하셨습니다. 혹시나 남편이 아버지에게 또 무슨 막말을 할까 싶어 저도 아버지를 몰래 따라 나섰습니다. 차량 출고 장소에 나타난 남편은 저를 보더니 아버지가 우리를 화해시키려 부른 줄 알고 화색이 돌아 달려왔습니다. 자기야, 연락도 안 되고 나 반성 많이 했어. 내가 그날은 미쳤었나 봐. 착각하지 마. 아빠가 할 얘기가 있다고 해서 나온 것뿐이야. 난 너랑 끝이야. 그때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도 도착했고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또다시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애들 싸움에 어른이 왜 끼어드세요? 그러고도 부모입니까? 그때까지 조용히 계시던 저희 아버지가 마침내 입을 여셨습니다.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말에 남편과 시아버지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말을 안 했지만 사실 나는 자네가 다니고 있는 그 회사의 대주주일세. 그깟 경비원이라고 무시했나? 내 딸 눈에서 눈물 나게 한 데가 이제부터 톡톡히 치르게 해주지. 그리고 이 결혼 당장 끝낼 걸세. 자네처럼 인성 덜 된 인간에게 내 딸은 과분해.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아, 아버님, 대주주라니요? 그냥 건물 관리인 아니셨어요. 그의 눈빛은 순식간에 경유와 탐욕으로 바뀌었습니다. 경비원이던 장인어른을 보던 눈빛과는 완전히 다른 속물적인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지막 남았던 정마저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날 무시하는 걸 내가 정말 몰랐을 것 같나? 내 딸이 널 사랑하기에 그저 참고 또 참았을 뿐이야. 이제 모든 것은 끝났네.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남편이 뒤따라왔지만 아버지의 단호한 손짓에 더 이상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 우연히 투자했던 주식이 대박이 나면서 막대한 부를 쌓으셨지만 자식들이 돈의 가치를 모르고 자랄까 봐 평생을 검소하게 땀의 가치를 가르치며 살아오셨던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께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대주주건 경비원이건 그게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놈이 내가 대주주라는 사실 때문에 나에게 잘했다면 나는 더더욱 그놈을 사위로 인정하지 않았을 게다.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나한테는 아빠가 경비원이어도 세상에서 가장 존경스러운 아빠야. 저는 곧바로 이혼 소송을 준비했고 남편은 아이를 핑계로 이혼을 피하려 했지만 결국 합의 이혼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양육권과 친권은 모두 제가 가져왔고
이자료도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 후 남편은 끊임없이 재결합을 요구하며 매달렸습니다. 미안해. 내가 정말 뭐에 홀렸었나 봐. 장인어른이 대주주이신 줄 알았다면. 이제 와서 마음이 바뀌었니? 그동안 내가 우리 아빠한테 했던 행동들 후회돼? 넌 이미 늦었어. 그리고 넌 내가 그토록 무시했던 아빠가 내리는 벌이나 받도록 해. 아버지는 남편을 회사에서 해고하려 하셨지만 제 아이의 아빠라는 이유만으로 그를 한직인 물류부서로 보내는 것으로 마무리하셨습니다. 연구원으로서 자부심이 대단했던 그에게는 가장 큰 굴욕이었을 겁니다. 돈과 지위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태도를 바꾸는 한 인간의 모습을 보며 저는 결혼과 인생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가 가진 배경이나 직업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존중과 진심 어린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이제 제 아이에게만큼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 마음이 단단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키워낼 것입니다. 제 아버지가 저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말이죠. 제 길고 인생을 살다 보면 한 사람의 진정한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평생을 함께하자 약속했던 사랑하는 사람의 민낯이 우리가 쌓아올린 모든 믿음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어볼 이야기는 바로 그 서늘한 진실과 마주해야 했던 한 여성의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며 진정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공유가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작은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경기도에 사는 평범한 40대 여성입니다. 제 삶에 이런 폭풍 같은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지만 결국 저에게도 이런 사연을 털어놓게 되는 날이 오더군요. 저는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세상 누구보다 화목한 가정에서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넉넉지 않은 살림 속에서도 부모님은 늘 저희 남매가 어디 가서 기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보살펴 주셨습니다. 덕분에 저와 제 동생은 가난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밝은 아이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당신들은 정작 드시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셨으면서 자식들의 자존심 하나만큼은 굳건히 지켜주려 하셨으니까요. 저희 아버지는 작은 건물의 관리인이셨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성실하셨고 밤에는 대리운전까지 마다하지 않으시며 가정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존경하며 평범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소개팅으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지금의 남편이 된 그 사람이었죠. 우리는 서로에게 깊이 끌렸고 자연스럽게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창시절 부모님의 헌신적인 뒷바라지 덕분에 학업에만 열중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지금은 모두가 알아주는 대기업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남편 역시 저와 같은 분야는 아니었지만 비슷한 계열의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기에 우리는 공감대가 많았습니다. 우리 둘 다 연봉도 비슷하니까 조금만 더 힘내면 대출 없이 경기도 외곽에 우리 집 하나 마련할 수 있겠다. 어떻게 생각해? 그러게. 이래서 다들 끼리끼리 만나야 한다고 하나 봐. 너랑 만나니까 모든 일이 막힘없이 착착 진행되는 것 같아 정말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결혼 준비를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너 보면 정말 좋아하실 거야. 내심 엘리트 며느리를 엄청 바라셨거든. 그의 말처럼 시부모님께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날
두 분은 저를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아마도 제가 남편과 비슷한 분야에서 전문직으로 일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신 듯 했습니다. 공부도 많이 한 것 같고 우리 아들이랑 아주 잘 어울리네. 그쪽 분야는 여자들이 드물다고 하던데 맞나? 어머, 그러게. 역시 사람은 끼리끼리 만나야 해. 연봉도 비슷할 거고. 수연 씨가 아주 마음에 쏙 드는구나. 우리 며느리 삼고 싶네. 시부모님은 저를 무척이나 예뻐하셨고 저 역시 긴장이 풀리며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 주 남편이 저희 집으로 인사를 오던 날 발생했습니다. 남편은 저희 부모님이 사시는 작고 낡은 빌라를 보고는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저희 집을 부끄럽게 여긴 적이 없었기에 그의 반응은 당혹스러움을 넘어 불쾌하기까지 했습니다. 아, 여기가 자기 집이야? 세상에, 요즘에도 이런 빌라가 있구나. 보안도 엉망이고, 우리 엄마는 주부시고, 아빠는 건물 관리인, 뭐 경비 같은 일하셔. 이런 집 처음 봐. 오빠네 집처럼 삐까뻔쩍하지 않고 허름해서 그래. 나 지금 기분 나빠지려고 해.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너랑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집이라서 좀 놀랐어. 어울리는 집은 뭐고 안 어울리는 집은 뭔데? 우리 부모님 비록 가진 건 없으셔도 남한테 손가락질 받을 짓 한 번 안 하시고 나랑 내 동생 누구보다 훌륭하게 키워내신 분들이야. 그런 식으로 말할 거면 그냥 돌아가. 제 단호한 태도에 남편은 오해라며 저를 달랬고 저 역시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나 싶어 마음을 가라앉히고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저희 엄마는 큰딸이 결혼할 사람을 데려온다며 상딸이가 휘어지게 음식을 차려놓으셨고 아빠 역시 싱글벙글 웃으며 예비 사위를 반겨주셨습니다. 아이고, 반갑네. 우리 딸이 남자친구라고 데려온 건 자네가 처음이야. 어서 와요. 긴장 풀고. 집이 작아서 불편하지? 아래목이 따뜻하니 이리 와서 앉게. 부모님의 따뜻한 환대와는 달리 남편은 그날 내내 어색하고 경직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희 부모님께 잘 보이려는 노력은커녕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단답형으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그의 텐션은 저희 집에 오기 전과 후가 확연히 달랐고 저는 그 모습에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집에 외풍이 좀 있네요. 화장실에 세면대가 없어서 놀랐어요. 남편은 자신이 느낀 불편함을 필터 없이 내뱉었고 그때마다 저희 부모님은 오히려 미안해하셨습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일인데도 말이죠. 결국 남편은 늦었다는 핑계로 서둘러 자리를 떴고 저는 그를 배웅하며 밖으로 따라 나가 참았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오늘 태도 정말 뭐야? 우리 엄마, 아빠가 오빠 눈치 보는 거 안 보였어? 꼭 그렇게 왕자님 티를 내야겠어. 뭐가 문제야? 밥 잘 먹고 얘 바르게 인사하고 나왔잖아. 별것도 아닌 걸로 왜 그래? 오히려 내가 너희 집에 대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남편은 오히려 저를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저는 이 결혼을 다시 생각해야 했습니다. 우리 둘 사이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이토록 기우는 집안 환경 속에서 남편이 앞으로도 계속 저희 가족을 무시하고 깔볼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하자 남편은 그제야 저를 붙잡고 사과하며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너무나 사랑했기에 저는 또다시 흔들렸습니다. 미안해.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솔직히 처음 보는 환경이라 당황했던 것 같아. 다시는 너희 집 무시하는 듯한 태도 보이지 않을게. 약속해. 훌륭하신 분들인데 내가 너무 철이 없었어.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줘. 그의 간절한 약속을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그땐 너무 사랑했기에
믿을 수밖에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남편과 그리고 저를 예뻐해 주시는 시부모님과의 관계는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늘 교묘한 방식으로 저희 집을 깎아내렸습니다. 어쩜 너는 이렇게 귀티가 날까? 너희 부모님 보면 전혀 그런 느낌이 없는데 말이야. 이건 칭찬도 아니고 사람을 매기는 것도 아니고 기분이 좀 나쁘네요. 어머, 칭찬인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너 그거 일종의 피해의식, 콤플렉스야.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은근히 친정과 시댁의 차이를 부각하며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 역시 약속과는 달리 친정에 갈 때마다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저희 아버지를 피하려 했습니다. 아이고, 김서방. 오늘 장인하고 술 한잔 해야지. 아, 아닙니다. 어제 야근을 해서 피곤해서요. 식사만 하고 일찍 들어가서 쉬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술 권하지 마세요. 불편하니까요. 그의 차가운 말에 아버지는 머쓱해하셨고 그 모습을 보는 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결국 이런 일들이 쌓여 우리는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당신 안 변했어. 우리 집만 오면 그 표정이잖아. 무시하는 거 맞잖아.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피곤해서 그런 거지. 그리고 난 그 집 불편하다고. 소파도 없이 바닥에 옹기종기 앉아있는 거 난 평생 바닥에 앉아본 적 없단 말이야. 그의 입에서 나온 본심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싸움이 반복될수록 저희 아버지께서는 오히려 저희 사이가 나빠질까 봐 저를 다독이셨습니다. 김서방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라.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지. 너희 싸울까 봐 아빠는 그게 더 걱정이다. 다 아빠가 부족해서 그런 거지. 김서방이야 곱게 자란 사람이니 이런 낡은 집이 싫을 수도 있는 게 당연해. 못난 딸 때문에 아버지가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이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모든 게 제 탓인 것만 같아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임신 소식에 남편은 정말 기뻐했고 아이를 위해서인지 한동안 저희 집에도 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괜찮아지려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날 양가 부모님 모두 병원으로 달려오셨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은 기쁨도 잠시 저는 또 한 번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깊은 실망을 느껴야 했습니다. 일이 끝나자마자 작업복 차림으로 달려오신 저희 아버지를 보고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머, 사돈어른, 일 끝나고 바로 오셨나 봐요. 옷이 좀 그렇네. 그거 경비옷 맞죠? 그래도 손주 보러 오시는데 옷은 좀 갈아입고 오시지. 자랑도 아닌데 말이에요. 남편 역시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여기 보는 눈도 많은데 경비옷은 좀 그렇지.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딸이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에 얼마나 기쁘셨으면 옷 갈아입을 시간도 없이 한달음에 달려오셨을 저희 아버지입니다. 그 마음을 헤아리기는커녕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창피를 주는 그들의 모습에 치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제 걱정을 하실까봐 그저 제 얼굴만 확인하시고는 서둘러 자리를 뜨셨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조용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시간이 흘러 시아버지께서 정년퇴직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평생 고생하신 아버님을 위해 6천만 원짜리 그랜저를 선물해 드렸습니다. 아버님은 무척이나 기뻐하셨고 그 모습을 보니 저 역시도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희 아버지께서도 퇴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저희 아버지께도 시아버지께 해드린 것처럼 좋은 차를 선물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차, 장인어른이 퇴임하고 어딜 가신다고 차를 사드려? 우리 아빠야 모임도 많고 갈 데가 많지만 장인어른은 주말에 텃밭이나 가시는 거 아니야? 차는 오버지. 돈 아껴야지. 뭐라고? 우리 아빠는 갈 데가 없다고? 평생 고생하신 분인데 이제 엄마랑 여행도 다니셔야지. 지금 돈 아까워서 그러는 거야. 우리 아빠랑 갔냐고. 장인어른은 그냥 짜장면이나 한 그릇 사드려. 아버님 짜장면 좋아하시잖아.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제 손에 6,000원을 쥐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남편의 뺨을 때렸습니다. 단순히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아버지의 평생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남자는 절대 변하지 않을 인간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길로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엉엉 울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빠, 엄마, 미안해. 나 이혼할 거야. 그 사람이 아빠, 엄마 무시하는 거 더는 못 보겠어.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모든 것을 안다는 듯 저를 그저 조용히 안아주셨습니다. 아빠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사위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것을. 하지만 딸의 행복을 위해 그 모든 수모를 묵묵히 참아내셨던 것입니다. 며칠 후 아버지는 저에게 시아버지의 차량 출고 날짜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시간에 맞춰 남편에게 만나자고 전화를 하셨습니다. 혹시나 남편이 아버지에게 또 무슨 막말을 할까 싶어 저도 아버지를 몰래 따라 나섰습니다. 차량 출고 장소에 나타난 남편은 저를 보더니 아버지가 우리를 화해시키려 부른 줄 알고 화색이 돌아 달려왔습니다. 자기야, 연락도 안 되고 나 반성 많이 했어. 내가 그날은 미쳤었나 봐. 착각하지 마. 아빠가 할 얘기가 있다고 해서 나온 것뿐이야. 난 너랑 끝이야. 그때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도 도착했고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또다시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애들 싸움에 어른이 왜 끼어드세요? 그러고도 부모입니까? 그때까지 조용히 계시던 저희 아버지가 마침내 입을 여셨습니다.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말에 남편과 시아버지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말을 안 했지만 사실 나는 자네가 다니고 있는 그 회사의 대주주일세. 그깟 경비원이라고 무시했나? 내 딸 눈에서 눈물 나게 한 데가 이제부터 톡톡히 치르게 해주지. 그리고 이 결혼 당장 끝낼 걸세. 자네처럼 인성 덜 된 인간에게 내 딸은 과분해.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아, 아버님, 대주주라니요? 그냥 건물 관리인 아니셨어요. 그의 눈빛은 순식간에 경유와 탐욕으로 바뀌었습니다. 경비원이던 장인어른을 보던 눈빛과는 완전히 다른 속물적인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지막 남았던 정마저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날 무시하는 걸 내가 정말 몰랐을 것 같나? 내 딸이 널 사랑하기에 그저 참고 또 참았을 뿐이야. 이제 모든 것은 끝났네.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남편이 뒤따라왔지만 아버지의 단호한 손짓에 더 이상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 우연히 투자했던 주식이 대박이 나면서 막대한 부를 쌓으셨지만 자식들이 돈의 가치를 모르고 자랄까 봐 평생을 검소하게 땀의 가치를 가르치며 살아오셨던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께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대주주건 경비원이건 그게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놈이 내가 대주주라는 사실 때문에 나에게 잘했다면 나는 더더욱 그놈을 사위로 인정할